존재의 존중 22. 다음 세대를 위한 염려. 참여와 조정에 대하여. 선생님은 가족치료사입니다. 그래서 언제나 가족치료사로서 어머니, 아버지, 자녀에게 다다르는 것은 당연합니다만 이렇게 보면 제외된 사람들이 있게 됨을 저는 느낍니다. 자녀가 없다거나 혼자 산다거나 또는 보통의 결혼 생활이 아닌 공동 생활을 하는 사람들이 있습니다. 이런 삶의 다양성이 오늘날의 현실에 더 맞습니다. 그러나 선생님의 말씀을 듣다 보면 자녀가 없는 여자는 자연에 반하는 삶을 살고 있지 않나 하는 생각이 듭니다. 잃어버린 것. 수백 년 동안 한 여자가 많은 자녀를 낳아야 하는 것은 불가피했습니다. 고대에는 한 도시가 살아남기 위해 한 여자가 5명의 자녀를 낳아야만 했습니다. 그것은 당연한 일이었습니다. 그 사람들의 삶을 우리는 상상할 수도 없습니다. 많은 어린아이의 죽음, 그럼에도 그들은 명랑했으며 감각적으로 즐거워했습니다. 삶은 죽음에 상응해서 그만큼 많이 발휘됩니다. 그렇게 많은 죽음이 없으면 그렇게 많은 새로운 삶이 있을 수 없습니다. 냉소적으로 말하자면 의술의 발전이 우리를 어려서의 죽음으로부터 지켜주기에 다른 충족함을 빼앗아 갑니다. 오늘날에는 넷 또는 5명의 자녀를 갖는다는 것은 생각도 할 수 없습니다. 이리하여 우리는 여러 가지 상황으로 다른 삶의 길을 가게 되었습니다. 많은 부부는 자녀를 가지지 않습니다. 많은 독신자가 있습니다. 이는 현대의 상황에 맞습니다. 그러나 아이를 갖지 않는 많은 사람이 더 좋은 삶을 스스로 택했다고 생각하는 것은 이상합니다. 그런 삶이 변화에 따른 불가피한 방법이라는 것을 그들은 아마도 감지하지 않습니다. 더 나아가서 자녀 없이 기분 좋게 살아도 중요한 어떤 것으로부터 제외된 것을 또한 못 느낍니다. 자녀 없는 여자나 부부를 말씀하시는 것입니까? 전에는 많은 아이를 낳아 키우는 것이 여자들에게는 당연하면서도 충만함을 가져다 주었습니다. 남자들에게도 거의 마찬가지였습니다. 그 밖에 다른 일이 거의 없었습니다. 오늘날 자녀가 1명이면 가정에서 할 일이 그렇게 많지 않습니다. 자녀가 없는 경우는 더 말할 것이 없죠. 그래서 능력을 발휘할 수 있는 분야를 밖에서 찾게 되는 것은 당연합니다. 단지 많은 자녀를 양육함으로써 얻을 수 있는 깊은 충만감은 다시는 얻을 수 없습니다. 릴케는 자연스러운 삶을 우리는 더는 살 수 없다라고 서술했습니다. 우리는 넓은 공간을 잃어가고 있습니다. 다양함을 잃어가고 있습니다. 지구는 더 가난해지고 있습니다. 옛날에 있었던 많은 것들이 사라졌으며 우리에게는 단지 회상만이 남아 있습니다. 옛 것은 더는 없습니다. 이 상실을 슬퍼함은 지금 우리에게 남아있는 것에게 사라진 풍부함과 깊이를 줍니다. 한 여자는 그가 어머니가 될 수 없다는 것을 잊지 않고 이를 손실로써 경험하고 그럼에도 이를 인정하게 되면 그 때문에 느껴진 슬픔과 단념을 통해 잃어버린 가능성을 다시 얻을 수 있습니다. 다른 일을 함으로써 풍부해집니다.
이 손실을 알고 직업에 충실함으로써 충만함을 누립니다. 그러나 맙소사. 아이들, 교회, 부엌이라니 하면서 이들을 경멸하게 되면 그렇지 못합니다. 진보는 또한 상실을 의미합니다. 우리가 이를 변화시켜야 한다거나 변화시킬 수는 없습니다. 이 상실을 보고 가슴에 안고 회상하면서 우리에게 가능한 것에 몰두함으로써 우리는 깊이를 경험합니다. 선생님은 가족 세우기를 통한 치료 과정에서 존경받지 못했던 죽은 자와 다시 관계를 맺게 하십니까? 이것이 사회적 영역에서도 가능합니까? 저는 그렇게 고찰하지 않았습니다만 일리가 있습니다. 없어진 것을 포함한 전체가 있습니다. 그러나 그것은 남아있지도 않고 가져올 수도 없습니다. 옛날이 더 좋았다는 의미의 노스텔지어는 아니죠. 또한 현재가 옛날보다 모두 좋다고 하면서 옛것을 부정하는 것이 아니겠죠? 거만이나 향수가 아닙니다. 또한 옛것을 다시 세우려는 복고 의지도 아닙니다. 진보를 더디게 할 수 있습니다. 옛것을 가능한 한 많이 보존할 수 있습니다. 그러나 전체를 보존할 수 있다는 생각은 환상입니다. 선생님은 조금 전에 저에게 생소한 단어를 사용하셨습니다. 참여, 그리고 선을 이루는 것이라고 말씀하셨습니다. 선생님께서도 참여할 수 있습니까? 그들이 가끔 더 낫다고 느끼기에 선생님은 참여자에 대해서 부정적으로 말씀하셨습니다. 참여에 대한 선생님의 의견은 어떻습니까? 후세대에 대한 염려입니다. 성인들이 가져야 할 염려입니다. 즉, 아이들이 잘 되고 성장에 필요한 기회를 그들이 갖게 되는 것입니다. 이것은 부모의 일이 아닙니까? 그렇지 않습니다. 염려함으로써 성취를 이룰 수 있습니다. 정치적 분야에서도 후세대에 대한 염려가 결정적입니다. 서두르지 않는 조용한 염려입니다. 일종의 조정입니다. 즉, 부모님으로부터 받은 것을 받아들입니다. 그리고 다시 줌으로써 흐르게 함으로써 부모님을 존경하는 것입니다. 가족 세우기를 한 후 저는 생각해 봅니다. 부모가 가족 세우기를 했는데 그 자녀는 어떠한가? 많은 아이는 잘 됩니다. 이것들이 저를 감동하게 합니다. 그러나 이것은 제가 무엇을 한다는 의미에서의 참여가 아닙니다. 그저 조용히 같이 공명합니다. 받아들입니다. 계속 주는 것입니다. 손자, 손녀와 같이 있는 할아버지를 보면 이것을 알 수 있습니다. 이는 풀어져 있음입니다. 가지고 있는 것을 아무런 조건 없이 주는 것입니다. 이것이 제가 좋아하는 그림입니다. 늙음에 대한 상입니다. 중년의 나이 때는 그렇게 할 필요가 없습니다. 그렇게 하는 것은 오히려 바보 같은 일입니다. 사람이 생명의 흐름에 있음, 즉 생명에서 와 생명에 참여하고 생명의 부분을 넘겨주는 것을 인정함은 아주 아름다운 것입니다. 윤리적이군요. 글쎄요, 평범한 것이 아니라면 그렇겠죠. 이런 것은 누군가에게 말할 필요가 없습니다. 윤리는 무엇을 해야 한다고 합니다. 할아버지에게 손자, 손녀를 어떻게 대해야 한다고 말할 필요는 없습니다.
그는 압니다. 제가 윤리적으로 말하게 되면 생명의 흐름에 거역하는 것이 되겠죠. 운명의 전기. 선생님께서는 운명의 귀를 자주 말씀하십니다. 참여와는 어떤 관계가 있습니까? 운명은 정확하게 정의되지는 않지만 이미 사람에게 정해진 어떤 것입니다. 참여는 어떤 것의 부름을 받은 느낌입니다. 모든 인간에게 사명이 있습니까? 사명이란 엄청난 단어입니다. 저는 차라리 일하게 되었다라고 말하고 싶습니다. 이는 그가 추구하고 있는 목적과 관계가 있습니다. 각 개인은 질병, 신체적 조건, 국가, 인종 등 상황의 제한을 받고 있습니다. 그는 이미 주어진 조건 안에서 성장합니다. 이 한계를 인정함으로 충만한 삶을 위한 힘을 얻습니다. 치료자로서 저는 다음과 같은 점에 주의합니다. 그의 삶의 길은 어디로 가는가? 그의 한계는 어딘가? 저는 그가 이 한계를 인정하도록 같이 갑니다. 꿈이 현실로 될 수도 있다는 환상의 여유를 전혀 주지 않습니다. 자기 행동과 자유의 결과를 인정하는 것도 운명에 속합니다. 배우자, 직업, 자녀 등입니다. 수명이 짧아서 제한을 받기도 합니다. 사업이 실패하는 것도 운명에 속할 것입니다. 저는 개입하지 않습니다. 그가 해야 할 것을 저는 합니다. 즉, 이 운명을 인정하는 것입니다. 그러기에 이 한계 안에서 도움되는 방법을 찾을 수 있습니다. 운명을 바꿀 수 있습니까? 당연히 있습니다. 운명을 바꾸게 하는 것은 운명에 대항하는 것이 아닙니다. 전환의 가능성은 가끔 운명과 함께 선물로 주어집니다. 그러나 시기상조일 경우에는 저는 아무것도 하지 않습니다. 전 근대적 혹은 포스트 모던 같습니다. 현대인은 자기 삶을 손에 쥐고 운명을 스스로 결정한다고 가정합니다. 사람들은 너는 너의 삶을 만들어낸다 라고 말하기도 합니다. 이 운명의 범위 내에서 행복과 불행을 창조할 수는 없습니까? 분명히 있습니다. 동행과 순응의 방법도 있습니다. 어떤 일의 당위성을 느끼고 거기에 순응하면 전에는 생각조차 할 수 없었던 상황이 전개됩니다. 목적도 분명하지 않고 다음 단계는 어둠에 쌓여 있습니다. 같이 진동합니다만 어디로 이끌리는지 자세히 모릅니다. 그렇게 되면 대체로 더 큰 것이나 충만한 것으로 이끌려집니다. 자기 자신만 믿는 사람은 그렇게 안 됩니다. 인간은 저항을 만들기 때문입니다. 선생님께서 질서에 관해 말씀하시면 우월감에 관한 것이라는 느낌을 받습니다. 그러나 이 우월감은 무질서를 가져오는 중요한 원인으로 보입니다. 또 다른 중요한 것이 있습니까? 예, 좋은 의미에서 있습니다. 모두가 같이 속해 있다는 권리를 인정하는 것입니다. 이는 절대적인 요구가 아니고 작용하는 질서입니다. 누구나 전체 중 일부로서 자기의 특별한 자리가 있습니다. 아무도 더 좋거나 더 나쁘지 않습니다. 단지 다를 뿐입니다. 영혼의 질서와 도덕. 상당히 반도덕적인 영혼의 질서입니다. 아주 높은 도덕이란 말할 수 있겠습니다. 전에 혼외의 아이를 가진 여자, 결혼하지 않고 동거하는 남녀, 동성애자들은 사회에서 제외되었습니다. 혼외의 아이는 숨겼습니다. 제외했거나 숨겨진 것은 그 당시에 도덕적이었지만 저에게는 반도덕적입니다. 이러한 도덕은
자신을 높이려는 방편입니다. 모든 나쁜 분쟁은 이런 기본적인 태도에서 유래합니다. 나는 너보다 권리가 많다. 나는 너를 제외해도 된다. 이는 전멸의 단계입니다. 사회의 지배적인 도덕과 전혀 상관없는 질서와 평등의 느낌을 저는 반도덕이라 부르고 싶습니다. 그렇습니다. 이 영혼의 질서는 현재의 도덕을 혼란하게 할 수도 있겠습니다. 50년대의 도덕과 시골의 엄격한 통제를 예를 들면 사회적, 역사적 현실은 이런 사람을 제외하게 하였습니다. 그렇습니다. 방해가 생기고 한 그룹이 기능을 발휘하지 못하게 되면 다음 단계는 누가 제외하였는가를 찾아서 다시 제자리를 찾아주면 됩니다. 선생님께도 무엇이 좋다는 분명한 생각이 있으실 것입니다. 나는 세상을 있는 그대로 받아들인다 라고 하실 때도 말입니다. 어떻게 다른 사람보다 우월하다는 것을 피할 수 있습니까? 선생님에게 좋은 것은 무엇입니까? 좋음의 기준은 다음과 같습니다. 다른 사람에게 편안함과 기쁨을 주거나 고통을 완화해 주는 것입니다. 저는 또한 제가 자제할 때, 즉 다른 사람에게 간섭하지 않을 때 다른 사람이 더 좋아지는 것을 봅니다. 좋은 행위뿐만 아니라 좋은 행위를 하지 않음도 같은 결과를 가져옵니다. 선생님의 일에 대해서 많은 논란이 있습니다. 선생님 말씀을 비난할 때 선생님은 어떻게 하십니까? 아주 간단합니다. 그들의 그 비난으로 좋은 것을 이루면 저는 거기에 동의합니다. 감사합니다.